이 근린 궁핍화 정책은 뭐냐면 환율 전쟁입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 유리해지고 상대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2가 넘어요. 패권 전쟁을 하려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게선 가장 급선무가 돼 있죠. 독일이 뚜렷한 수혜 국가가 됩니다. 재무부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근린 궁핍화 정책 보편화라는 겁니다.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내년 내후년도에 계속해서 상당 부분 언급되는 키워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근린 궁핍화 정책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율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이라고 명명하지만 사실은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처음으로 만든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 우리나라 자신의 국가의 환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낮춘다 높인다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서 환율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낮춰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유리하게 만듦으로 해서 가만히 서 있는 줄에서 내가 갑자기 환율이 낮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더 어떤 방패막이가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 유리해지고 상대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근린 주변을 궁핍화시키는 정책. 주변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보호받는 정책. 이게 근린 궁핍화 정책이고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율 전쟁이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 정책을 써서 중국을 괴롭히고자 했는데 1기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상 중국은 실제 피해는 훨씬 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자기네 위안화 환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낮춘다고 말하는 표현이 맞는데 왜냐하면 딱 위안 달러로 보면 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나빠지면은 숫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6.2일 때와 7.6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6.2는 굉장히 강한 거고 7.6은 굉장히 약해진 걸 말합니다. 원화하고 똑같죠. 만약에 원화가 달러당 1,200원인 거하고 1,400원인 거는 1,400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약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약해지면 원화가 절하됐다라고. 여기는 위안화도 마찬가지 숫자가 높아지면 달러당 숫자가 높아지면 절하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빵 때린 10%를 딱 때리고 20%를 딱 때리면 중국은 위안화를 확 절하시켜 가지고 그 충격을 확 완충해 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딱 나빠져 버리면 수출 감소량이 탁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에 이르는 이 엄청난 미국의 관세 전쟁, 관세 공격 하에서도 중국은 수출 관련해서는 3%밖에 후퇴를 안 했어요. 왜?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절하시켰습니다. 어떻게 절하시켰어요? 원래 위안화가 그 당시 6.2였는데 7.2 정도까지 거의 전체적으로 전기간 두면 15% 정도를 절하시켜서 관세 20%면 거기에 효과가 3% 5%밖에는 안 끼치도록 중국은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두세 개 국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죠. 환율을 공시합니다. 국가가 환율을 정한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 위안화를 환율을 약하게 절하시키는 걸 정책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공격을 관세 전쟁을 피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이런 관세 하에서 이렇게 강해졌던 중국의 환율을 갑자기 그러니까 약하게 위안화는 절하시키는 이런 정책을 이때 씁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관세 전쟁을 방어했던 것처럼
자국의 화폐 가치를 약화시킴으로 해서 상대방 나라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이 그렇게 해버리면 한국이나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걸 근린 궁핍화 정책이죠. 상대적인 환율에 의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은 이번에도 환율을 절하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6.2 정도의 그 강한 위안화 환율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7.2나 이렇게까지 약세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 위안화가 이미 7.2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화를 추진해봤자 8.0까지 위안화 약세를 해봤자 10% 추가 절하시켜봤자 지금은 이때처럼 대폭 절하하는 효과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보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 같으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이게 중국은 어떻게 이 관세에 대응할 것 같으냐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는 중국은 아마도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거냐 내수를 완전히 부양하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지금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냐면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패권 전쟁을 하려면 신기술에 대한 아주 그런 그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게선 가장 급선무가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내수를 하려면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그런 대규모 내수에 관련된 그런 내수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설 경우 이제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3월 달에 있는 양회 전인대 때에서 발표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번 12월에도 그 정치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반적인 부양 정책만 발표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지금 중국 주식들이 오르다가 말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대대적인 내수 부양 정책을 3월 달에 이때 발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실제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발표하려는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내수 정책을 심각하게 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버리면 어떤 여파를 가져오냐면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사용량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중국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5%대로 맞추기 위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면 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국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돈을 내부에다가 내수 기업들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재정 적자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에게 어떤 타격을 주게 되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관세 정책과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아마도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수 부양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대대적인 내수 부양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 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원자재가 들썩거릴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살아날 경우 중국이 이제 강제로라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가 어딜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유럽일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유럽보다는 그 닥스 지수 독일이죠. 독일이 뚜렷한 수혜 국가가 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압도적이죠. 중국과 관련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독일이 혜택을 볼 걸로 보여져서 그런지 이 와중에 유로스탁 50이라고 해서 유럽 지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 반해서 독일 지수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건 아시죠?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의 움직임에 의해서 독일도 좋아질 거라는 흐름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12월, 11월 그 다음에 과거 6개월 보시면
유럽에 비해서 독일은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중국의 영향일 걸로 보여진다는 거.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을 쓰면 그 수출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특별히 독일에 대한 그런 좋은 어떤 코멘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를 보면 옛날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1기 때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처음에 관세를 인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물가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저조할 때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올려놓으면서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경제 실질 성장률을 다 다운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4년 동안 중에 뒤에 2년 마지막 1년 정도에는 GDP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관세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기 때처럼 1, 2년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또는 감세로 인해서 올라가지만 3, 4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퇴보할 수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교역과 생산을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민에 관련된 그런 고용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사실이 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많이 다루겠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그 국경 이민 자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민자를 이제 막을 뿐만 아니라 내쫓을 거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그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노동 수요에 관련된 커다란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바이든은 계속해서 국경을 열고 계속 이민자가 늘었느냐?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바이든 때도 이 그 불법 횡단에 대한 적발 건수가 초기하고는 다르게 여기 보시면 별로 적발 안 했었죠. 근데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바이든 시절에 계속해서 불법 이민은 줄여놓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트럼프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바이든도 이민자를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내쫓는 걸 얼만큼 내쫓을 수 있을 거냐. 만약에 많이 내쫓는다면 노동시장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민자를 단속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단속에 다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민에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는 걸 활용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냐면 베센트를 임명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센트가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연준과의 전쟁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부를 요리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옐런이 이미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오히려 국채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옐런이라는 그 연준 의장이 들어와서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TGA 개정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TGA와 RRP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TGA는 이제 재무부 개정이죠. 그래서 이 재무부 어카운트에다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줄이거나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국채 시장의 혼돈을 많이 가라앉혔던 그리고 역사상 미국에서 유례가 없던 재무부가 하는 채권 매수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더라도 이 재무부 개정을 통한 그다음에 RRP, 역-RP를 통해서 조절을 통해서 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쉽게 말하면은 자금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베센트를 통해서 베센트 정도는 돼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져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센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감세 정책을 쓰고, 또 혹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을 쓰려면 대표적으로 그거를 완충시킬 수 있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병행돼야 되는데, 1기 때는 불행히도 반대의 정책이 나오면서 그 금리가 인상돼야 됐고 긴축 정책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손을 못 썼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베센트를 통해서 완화 정책을 더 본격적으로 쓸 것 같다. 그래서 재무부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래서 보시면 M2 전체 통화량 증가, 그 다음에 저 국채에 관련된 매수를 이제는 끝내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규제를 없앰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시중은행이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채를 충분히 사주거나 해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줌으로 해서 시중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공급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풀리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관련해서는 은행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 장들을 임명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법인세율은 22%에서 15%까지 떨어뜨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 2017년도 그 다음에 이전에 1980년도 법인세 인하했을 때 모두 다 S&P 500과 나스닥은 상당 부분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지난번보다는 약화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왜?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이 지난번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